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국가대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이버, LG, SK텔레콤, NC, 업스테이지 등 정예팀은 글로벌 수준 AI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1,500억 원 규모의 GPU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연말 1차 평가를 통해 상위 4개 팀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HMM의 SK해운 인수 협상이 7개월 만에 최종 결렬됐습니다. 인수 가격을 두고 HMM과 최대 주주 한행컴퍼니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MM은 벌크선 확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이번 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진출 39년 만에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도요타, 혼다보다도 빠른 속도로 비현지 브랜드 중 역대 최단기간 기록입니다. SUV 중심의 판매 확대와 현지 공장 가동이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APR이 약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6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주당 가치 재고가 기대됩니다. 회사는 올해 2차례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단행하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고용 쇼크를 딛고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오히려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CME 패드워치상으로 보더라도 80%에서 92%, 94%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어로 종목은 팔란티어였죠. 국방부 체결 소식과 호실적까지 더불어지면서 시외에서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이 흐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안에 곳간을 채워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부분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AI 우등생 5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포함이 됐지만 카카오는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컨소시엄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 지수도 자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쪽으로 집중해 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관세 효과 2조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마다 대대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게 오히려 미국 쪽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키워드에서는 2조 달러라는 숫자가 좀 보이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관세가 이제 290억 달러가 거쳤습니다. 이렇게 거치기 시작하면 계속하다 보면 10년 동안 2조 달러가 거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관세가 거쳤다고 합니다. 월별로 보면 4월 달에 174억 달러가 거쳤고요. 5월 달에 239억 달러가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272억 달러 거쳤고 7월 달에 이제 290억 달러 거치면서 가장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상반기에 가장 많이 거쳤고요. 누적으로는 1,520억 달러 거치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관세는 양국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관세가 이제 무역 교역이라는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소득원이 되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최근 관세 수익이 늘면서 이게 그 연방 정부 예산의 5% 정도에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 2% 정도였는데 크게 높아진 수준이죠.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밖에서 보면 문제지만 이제 미국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세금 감면이라든가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 이제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권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이제 약간 600달러 정도 리베이트 환급금을 지불하는 법안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아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세 수입이 유독 많이 거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세율 자체가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주요 수입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기존보다 이제 많은 한꺼번에 거치는 세금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품목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이라든가 이런 제품에만 관세가 부과됐지만 최근에는 생활 필수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이제 많은 광범위한 품목으로 이제 관세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량 자체가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올랐지만 미국 내 소비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여전히 해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올라도 수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은 사전에 밀어넣기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많은 제품들이 미리 수입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관세랑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고요. 감세로 인한 세수 보완 압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관세에 대한 강력히 유지하면서 주요 세수원이 활용됐기 때문에 총액이 이제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세의 금액이 좀 늘어났다라는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관세로 일단 미국 안에 있는 고가는 좀 채워졌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 부담은 또 소비자들이 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까요? 이유가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질적으로 이제 GDP의 0.5%로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 이런 걸 보면 있는데 버진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수출 같은 것도 감소할 수 있던데 고용 시장에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해외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일부 기업이 이제 미국 생산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동률을 높이고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 의존한 높은 산업에 대한 비용이 부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과연 좋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리쇼링, 그러니까 국내의 이 부분에 대한 복귀가 기대 효과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관세가 유지되면 일부 기업들은 해외나 이런 것도 옮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규제가 높아지고 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분산 이전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되고 서비스 내 이제 내수 고용 위축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사실
관세를 수입원으로 잡는다는 건 트럼프식 발상이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기업 투자나 고용이 점점 더 보수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세는 나라마다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 물건은 보통 이제 0% 무관세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불평등하다라는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최근 기사로 보도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 곡간이 채워지고 나면 저소득층이랑 중상층에게는 배당금 형태로 지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타 대 아이폰 도전 선언입니다. 메타가 AI랑 하드웨어 기기를 합쳐서 미래 기기를 선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처럼 미래에는 안경을 쓰고서 이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좀 밝힌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커버그가 이제 메타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커버그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놨는데 특히 안경을 내놨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이후의 핵심 기기로 AI 기반의 스마트폰 안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변 인식하고 사용자들 이해를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개인 초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스마트폰 없이도 독립 작동이 가능할 것이고 음성으로 주도 이제 조작하는 시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아이폰이 이제 디지털 세계의 주 게이트라고 했죠. 그 디지털 세계를 돌아가는 어쨌든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웨어러블 AI를 이제 안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인재를 확보를 하고 1억 달러 연봉을 패키지로 제안하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라고 자신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상황을 보시자면 AI를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투자 속도에서 이제 메타나 오픈AI 등에게 경쟁 사업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쿡 CEO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없는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AI 없는 세상에서 상상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메타는 과거에 이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페이스북 시절에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을 자신들은 이게 실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실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이 부분을 자신들은 AI 시장에서는 자신들이 두조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 시장의 판을 뒤집을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크버그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성을 도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도전하고 있으면서 AI 플러스 웨어러블 차세대 핵심을 기구를 안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가 어딜 가든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오히려 안경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메타의 CEO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이나 삼성, 애플을 포함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고 있는 중일까요? 일단 메타 웨어러블을 좀 약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 다음을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메타는 레이벤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안경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AI 비서로 바로 이제 해주든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출시한 상황이고요. 애플은 그 다음에 2026년 내년이죠. AI 안경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든가 애플워치라든가 비전 프로를 완벽하게 연동하는 이런 것 제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뭘 하겠다라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AI 시장이 늦게 나오지만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시장을 진입하겠다라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철학을 갖고 있고요. 구글과 삼성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XI라는 전용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조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요. 삼성은 프로젝트 모한이라고 스마트 안경을 이제 2025년에 내놓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스처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각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메타는 빠른 출시와 AI 중심 경험으로 이제 먼저를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애플은 늦지만 고품격 통합 시스템으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구글과 상섬은 오픈 플랫폼으로 전략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을 경쟁력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구글은 이제 다양한 넓은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애플은 폐쇄적이지만 완벽하게 가겠다라는 거고, 메타는 빠르게 가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각각 출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웨어러블 기기에 있어서도 AI가 접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시대에서는 어떤 제품이 먼저 선도를 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AI가 감독이 되는 시대이고요. 중국의 영상 중심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AI 도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광고나 콘텐츠 제작에 지금 활용이 되게 되면서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AI 영상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AI가 저절로 영상을 크리에이티브 해주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많이 있나라는 그러니까 소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에서 소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 보면 바이트댄스가 1위고요. 콰이쇼가 이제 3위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중국이 가장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급성장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중국이 가장 큰 성장이고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AI 인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라든가 영화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AI 도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댄스가 이제 1위고 텍스트 기반이고 영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고 구글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중국의 빅테크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오픈 AI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540만 회 정도가 이제 다운로드가 달리고 있고 바이두도 AI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휴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일 방송으로 760만 회가 이제 달러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용이라든가 3D라든가 이런 파노라마 생성을 해서 훈이한 월드를 개발해서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이제 많이 있고 일치가 되지 않고 이제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은 품질 문제로 반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지금 영화 제작자들이 이런 부분들과 AI를 함께 달리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AI를 활용해서 이제는 영화를 같이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도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이 시장 안에서는 누가 선두를 하게 될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쟁자를 찾아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 아마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오픈 AI라든가 런웨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한 영상을 가진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라든가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손잡고 이제 AI 영상이랑 영화 제작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PU가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초강력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퀄이 좀 약해요. 중국이 빠르게 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방대하고 내수 시장이 많고 방대한 자원이 많지만 요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컬이 약한 게 약점인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따라온 게 미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국이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유럽도 AI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의 기준을 이제 못 맞춘다는 게 중국의 약점인데 이런 부분들 유럽 기술은 이런 부분을 잘 맞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럽도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이제 라이벌들을 어떻게 따라오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부가 슈퍼컴퓨터나 AI 생태계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유럽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강력한 무서운 경쟁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라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 같은 초형실 영상을 만드는 직접 경쟁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런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광고 분야에서 AI 기술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신테시스라고 있는데 유럽의 경쟁자입니다. 기업이나 교육 마케팅에서 이제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는 경쟁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아마 라이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쟁자까지 이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AI가 감독이 되는 시대까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보그 AI 모델 논란이고요. 보그 7월호에 AI가 생성한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패션 업계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인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점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2023년 리바이스가 라라랜드의 AI 협업해서 이제 AI 모델을 사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인공점의 다양성이 논란이 되면서 실제 모델인 사라 이제 머피 등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려가 돼서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잘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말 잘 되니까 리바이스 모델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H&M이라든가 뭐 망고라든가 켈빈 클라이든가 보구 광고까지 AI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분야에서 비용 절감이나 콘텐츠 대량이 되면서 AI 모델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을 쓰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인간 모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이라든가 배경 모델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델들이 정말로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델들의 얼굴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 데이터나 무단 활용에 우려가 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모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델을 그냥 갖다 쓰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의 모델의 장점들을 다 갖다 쓰면서 묘하게 합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제 모델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간 정체성 인의를 갖다 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갖다 쓰진 않은데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갖다 쓴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워커 액터라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노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고 이게 노력하면서 이제 한계가 있고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제 노력하면서 이게 이제 파벌이 나오고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으면서 근데 이제 이게 한계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여전히 비슷하고 인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불만과 불안정의 매력이 이제 대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살펴봤던 키워드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다면 이번에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션 브랜드에서도 AI 모델을 활용하게 된다면 인간 모델과 공존할 수 있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안 보여주고 다양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을 옷을 안 그러니까 옷을 시간을 절약되면서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을 안 뽑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척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바꿔주면서 이제 뭐 다양한 인종들을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베네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보여주면 이게 진짜 다양성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 체형 다양성을 확대한다면서 AI 모델을 도입했지만 비판이 거셌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모델을 채용할 수 있는데 그냥 AI를 대체하면 이미지 포용성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 모델이 이제 된다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인 거죠. 이게 정말 미가 다양하고 정말 미가 정말 나올 수 없는 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8등신이라든가 9등신이라든가 10등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미거든요. 이게 정말 다양한 거라고 할 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공존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AI와 인간의 모델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R 모델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제작하고 실제 모델을 인간 모델로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요. 디지털 트윈 라이센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이 자신의 이제 데이터를 복제한 뒤에 본인의 모델을 소유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의 이 부분을 대해서 브랜딩을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AI 모델의 인증 라벨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인간의 자신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브랜딩화하면서 AI 권리를 같이 갖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윤리사회적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업체와 공동 협업도 있고 모델 권리 보호 캠페인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남용도 이 부분도 이제 이제 방지 규제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부분은 필요도 하지만 이것도 남용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법으로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무단 이미지 사용 금지 정책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일단은 AI를 활용해서 감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모델로서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애플 AI Answer Engine이고요. 애플이 AI Answer Engine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랑 굉장히 유사한 AI 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답변 엔진을 만든 거죠. 챗 GPT랑 똑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참다 여러 가지 퍼플렉시티를 인수한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Answer Knowledge and Information 팀을 구성했습니다. 목표는 챗 GPT와 유사한 AI 앱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기능은 이렇습니다. 뭐 인터넷 전역의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독립형 A나 시리 샤파리 검색 기능을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요. 검색이라든가 알고리즘이나 엔진 개발 경험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리 앱을 업데이트는 지원 중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 대화형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구글의 반독점에 이제 패소를 했고 애플이 이제 구글 검색 재검토를 이런 걸 가능성이 좀 있지만 이런 것들과 별개로 자체 검색 AI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챗GPT 등 비서와 직접 경쟁의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라든가 검색 관련 수익 확대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및 여러 가지 생태계를 주도로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좀 있을 것 같고 AI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생태계 경쟁의 강화라든가 기기 차별화라든가 이제 데이터 주권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애플은 AI에 있어서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약간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챗 GPT랑 유사한 AI 앱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아요. 오픈 AI나 구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애플의 가장 좋은 점은 생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생태계를 통합해야겠죠. 뭐 오픈 AI보다 뭐 더 좋은 건 애플 생태계나 이제 애플의 강력한 어쨌든 자기들 충성도 높은 어쨌든 구독자니까 이런 구독자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통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핵심 가치인 프라이버시를 전면에 내세운 AI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차별화된 전문 AI를 좀 더 구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드웨어가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소프트웨어 칩셋을 완벽하게 통합을 한다면 저는 이제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나은 애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존에 애플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하드웨어 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심어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들 함께 고민해 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리소스가 24%대로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HJ중공업 22%, TYM도 18%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SK오션플랜트와 SK가스도 나란히 12%와 14%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가 21%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한조선도 14%대 떨어졌고요. 글로벌텍스프리와 HVM 13% 나란히 빠졌습니다. 솔트룩스도 10%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가스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2% 넘게 뛰었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스가 어제 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매출은 1조 8,800억 원, 순이익도 500억 원대로 모두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래 6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배 가까이 높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로는 트레이딩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LPG 가격이 크게 출렁이자 SK가스가 시황을 잘 활용해서 또 매매 수익을 많이 낸 겁니다. 다만 파생 상품에서 300억 원대 손실이 있어서 세전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낮았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0% 넘게 늘어나면서 실적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던 그런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OP가 2배 이상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나오게 되면서 주목도가 높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어제는 주가가 추가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 전략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SK가스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지에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LPG를 들여와서 보관을 하고 전국에 유통하는 게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업을 발전 쪽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자회사인 울산 GPS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LPG와 LNG를 동시에 연료로 쓰는 발전소를 가동을 했는데요. 이게 원전 1기에 가까운 규모로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LPG 사업이 가격 변동이 좀 심했다면 이제는 발전 사업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난 6월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전력과 스팀 또 용수까지 SK가스가 직접 공급을 합니다. 단순한 연료 공급 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AI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시장은 이번 실적을 단기 트레이딩 성과로만 보지 않고 발전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가스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납니다. 8.9%, 9%대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세론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오르는 측면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5% 넘게 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북미에 있는 빅테크 기업과 이제 공급 체계 소식이 좀 전달이 되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삼성전기가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게 된다면 로봇 사업에서 새로운 매출이 생기게 되고 실적도 훨씬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는 지난 7월 31일 2분기 실적 발표 후 열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와 협업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사족보행 로봇용 카메라 모듈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 글로벌 고객사가 시장에서는 테슬라일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고요. 다만 삼성전기 측은 아직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협업 추진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만으로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삼성전기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장을 좀 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기판 그리고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적으로 측면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데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쪽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삼성전기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을 넘어서서 AI랑 전기차 같은 이런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는 FC-BGA라는 고성능 기판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FC-BGA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이 매출만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서버나 자율주행차, 또 로봇 등 고성능 AI 반도체에는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유리기판 신사업에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에서 17년 넘게 근무한 반도체 패키징 전문가 강두한 부사장을 영입을 했는데요. 유리기판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이런 강 부사장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새로운 반도체 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삼성전기는 이 테슬라 로봇용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기판과 또 유리 기판까지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AI부터 로봇 또 전장 시장으로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이런 중장기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지난주였죠. 테슬라랑 삼성전자랑 이제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을 때 사실 진짜 수혜는 삼성전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앞서 고은 앵커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FC-BGA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AI4랑 AI5를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적으로 AI6까지 도입이 된다면 더 큰 수혜가 될 거다라는 주목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테슬라랑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기 오늘은 3.06% 프리마켓에서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3% 정도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장이었죠. 정부에서 국가대표 관련한 AI 이제 기업들을 선정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이버가 올랐던 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을 했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표할 기업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최종 5개 정예팀 중 하나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AI의 챗 GPT나 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 모델 성능의 95%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또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
만들자라는 국가 사업인데요. 선정된 기업들은 1,500억 원 규모의 GPU, 628억 원 규모의 데이터, 그리고 250억 원 규모의 인재 영입 비용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에서 AI 개발부터 실제 서비스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는 풀스택 AI 역량을 가진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멀티모달 AI 모델을 개발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면 평가를 통해서 10개 팀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서 이제 어제 오후장에 5개의 팀이 선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남은 일정들이 꽤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발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좀 한참 걸리고 일정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네이버가 특히나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뽑혔던 5개 정예팀을 먼저 살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 그리고 SK텔레콤, NCAI, 마지막으로는 업스테이지입니다. 이 팀들은 KAI 모델, 그리고 KAI 기업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정부와 협약을 맺은 뒤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올해 말에 1차 평가를 거쳐서 성과가 낮은 팀은 단계적으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최종 2개 팀만 국가대표 AI 모델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네이버는 이미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상용화했고요. 또 경량화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생태계 확대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 사우디와 태국 등 해외에서 국가 단위 AI 구축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AI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른바 서바이벌 같은 거죠. 이제 12월 말쯤 됐을 때는 좀 성과가 부진한 팀들은 탈락을 하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남게 될 건데 이건 2027년에 결정이 될 거라서 꽤나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어제 좀 떨어져서 사실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 1.2% 정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1.5% 상승불 현재 프리마켓에서 켜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석유화학부터 볼 텐데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금호석유화학은 어제 좀 부진했던 실적 여파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이 6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이상이나 줄었고요. 매출도 1조 7,734억 원으로 4.3% 감소했습니다. 순이익 역시나 577억 원으로 56% 넘게 줄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로는 글로벌 시황 악화와 또 미국발 관세 부담, 거기에다가 주요 제품 가격의 약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력인 합성 고무 부문은 이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MB 라텍스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게 되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고요.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합성 수지 부문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페놀 유도체 부문은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모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연출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을까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금호석유의 이 3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해서 약 30% 증가한 850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합성 고무와 특수 합성 고무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키움증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802억 원으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전방 산업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MB 라텍스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페놀 유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정기 보수 역량으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합성 수지 부문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하반기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2분기 부진이 투자 심리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석유화학 쪽은 중국 쪽 경제랑도 같이 맞물리면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제가 좀 좋아져야 이쪽도 움직임이 좀 나타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4분기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 추이는 좀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삼양식품은 나름대로 이 가격 인상이라는 대응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삼양식품의 하락 이후로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국이 기존 25%에서 15%로 상호 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삼양식품처럼 그동안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해온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 삼양식품은 지난해 전체 매출 1조 7천억 원 중 77%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였고요. 미국 매출만 3,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는 생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15% 관세를 전액 부담을 해야 하고요. 이게 수익성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불닭볶음면 같은 인기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점과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월마트나 코스트코 또 H마트 같은 이런 주요 유통망과 가격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삼양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전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도에 나섰고 또 이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재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5%로 4월 2일 날 이야기했다가 15%로 줄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원래는 FTA 때문에 무관세로 들어가던 게 15%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가에는 사실 영향이 좀 미비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살펴보면 틱톡이란 이런 데에서 불닭볶음면을 카트에 가득 담아가는 그런 미국 소비자들의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평소 즐겨 먹던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건데요. 이는 삼양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매출이 앞당겨지는 사재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끝난 이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수요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삼양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15% 관세 부담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좀 현지 생산 거점이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삼양이 관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 현지 공장 건설이나 미국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같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지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이번 주가 하락은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세가 붙어지게 되면서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좀 꺼내든 상황이고요. 어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강보합 정도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0만 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짧게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쇼크가 있었던 이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좋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오늘 장 후반에 또 매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 분기 매출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4%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증시 분위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검은 금요일을 좀 극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큰 수급은 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이 굉장히 또 낙폭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출현한 이유가 네. 이제 고용 지표랑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랑 네.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죠. 고용 지표는 일자리는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작용해서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죽음의 손이라고 일명 핵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역시 러시아 인근에 핵 잠수함 2척을 배치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낙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에 다시 이제 미국 특사가 위트코프가 만남을 갖기로 했죠. 그런 안도감이 다시 증시의 훈풍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이 좀 둔화되게 나오면서 연준이 일전에 발언했던 게 고용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근데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게 나오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증시가 다시 되돌림을 보여주는 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ME 그룹 페드워치 역시 9월 달에 9월 17일 정도죠. 9월 17일 정도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90%까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어제 좀 많이 오름세를 보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관련해서 고용 쇼크는 있었지만 이 기대감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저가 매수세도 들어왔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점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돼서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정부에서 국가대표 AI 기업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개 기업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겠고요. LG AI 연구원, SK텔레콤, NC와 업스테이지까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5개 기업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에는 국가대표 AI가 선발이 됐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한 2천억 정도를 정부가 투자를 할 예정인데 뭐 GPU라든지 혹은 인력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나서 좀 AI 신모델을 개발을 못한 이제 기업들은 추려질 옥석이 좀 가려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5개 기업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대응하실 분들은 안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AI를 중심으로 지금 HBM 관련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가치, 로봇이라든지 낙수효과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하고 있고요. LG도 0.9%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AI에 대한 모멘텀 있는 만큼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하나씩 짚어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좀 모멘텀 같이 받아갈 것이다라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카카오도 같이 원래는 AI 모멘텀까지 있었는데 카카오는 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흐름이 나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카카오는 어제 좀 아쉽게도 KT랑 네. 좀 불발이 됐죠.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불발이 되면서 마이너스 16%까지 전일 급락세를 네. 보였습니다. 이렇게 불발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그룹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퍼클로바 X가 네이버가 좀 유력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뭐 오브젠이라든지 혹은 뭐 알체라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뭐 플리토 이런 쪽이 어제 좀 수급이 유입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5개 기업들 선정이 됐지만 이 안에서 소부장단에서도 함께 올라가는 이 추세 매매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또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AI 요즘 계속 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도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AI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노엑스랩을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요즘 삼성전자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계약 수주 소식에 이어서 이렇게 AI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도 좀 다 같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대미 투자에서 반도체도 품목이 끼어져 있었죠. 2천억 달러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이런 쪽이 좀 대미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외신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8월 말경에 컬 테스트를 좀 통과하고 샘플을 개발한다고 하죠. 그 소식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불어서 전일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8월 달에 엔비디아 8월 28일이죠.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이슈, 언론을 좀 주목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지금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8월 말에 컬 테스트라는 이슈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생기게 될지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삼성전기 쪽도 같이 좀 모멘텀 같이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이쪽은 또 로봇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AI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좀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기 안에서도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도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의 모멘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테슬라가 참 효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뭐 LG엔솔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부각된 종목군들마다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원익이라든지 원익홀딩스 역시 로봇손을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이슈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동반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기 역시 테슬라에게 옵티머스 로봇에게 이제 공급 계약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전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기 안에서도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네, 연고점 지금 돌파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4,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수급이 또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만큼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함께 또 덩달아서 생각해서 이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1% 강하게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쇼크에 대해서도 급락을 이제 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저가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팔란티어도 실적이 나왔죠.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시간 내에서도 4%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1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네요. 1% 상승 출발하면서 7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800포인트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 보니까 또 좋은 흐름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 전에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2% 가까운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2% 상승 탄력 받았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43% 상승하면서 CDMO로서의 계속해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방산 모멘텀들 그래도 요즘은 시세는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강합니다. 3%대 시세 뿜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전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약사에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접목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바이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들 좀 투자 포인트로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3.43%, 4.23% 상승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면서 0.85%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약효 지속성에 대한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좀 다소 쉬어가네요. 0.5%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이 밖에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같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도 2%,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침 상황에서는 지금 보합권에 있지만 들어오고 있는 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침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 이후에 어제부터 좀 반등을 다시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의 2%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나서 지금은 다시 되돌림으로 다시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3,200선을 탈환했고 네. 코스닥 역시 800선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지금 5일선 부근을 좀 돌파하는 코스닥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선두로 중소형주도 덩달아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축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선방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이 대형주들을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이 시장들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뭐 2.5%, 3% 가까이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 전담 조직을 같이 가동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반도체 종목들 딴에서는 계속해서 좀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상승 랠리 계속해서 그래도 8월 둘째 주라든지 마지막 주까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뭐 큰 악재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빼고는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랑 이제 미국 특사가 만남을 또 어떻게 갖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러시아에게 압박을 좀 가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관세라든지 혹은 원유의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우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인데요. 정상회담을 가질 때 미국 측과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유럽이랑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미국 측 같은 경우는 투자금의 수익률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뭐 10%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측은 이제 90% 정도는 미국이 재투자를 할 용의가 좀 크고 좀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가져서 서류상 다시 작성을 할 때 좀 마찰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죠.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고 10% 수익은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측은 미국이 지분을 90%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10%를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좀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막상 서류를 할 때는 좀 다 같이 좀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큰 악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든지 그런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아무래도 자본 이제 조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혁신 기업들 위주로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주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또 반응을 해주고 있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같이 받아가는 수혜 종목들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아무래도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옥석 고르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카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건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일까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실적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가 또 1.8% 하락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계속해서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들이 찍히냐에 따라서도 주가 향방이 또 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선정된 5개 기업으로의 수급이 조금 더 쏠릴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점이 또 두산입니다. 지금 6%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아마존 까지 이게 기업 수주를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CCL, 이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좀 수주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이런 수주 랠리들을 계속 눈여겨봐도 괜찮은 건지 두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AI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역시 AI 반도체의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같은 경우도 그에 힘입어서 오늘 7% 정도, 8%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밴드를 또 좀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차트상에서 박스권이지만 이 안에서의 상단 밴드들 잘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기에 계속해서 잘 갔었던 조선주 이야기 요즘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업 그리고 기자재단 같이 이 동반 상승이 아니라 조금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오션 쪽, 이 조선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 2.2% 올라가고 있고 중공업 쪽에서도 오늘 같이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기자재는 어제 기자재가 올랐고 조선주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조선주들이 올라갑니다. 이쪽으로의 모멘텀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조선은 저는 긍정적으로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협력펀드도 추진하고 있고 네. 미국에게 투자를 하는 만큼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곧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혹은 LNG 혹은 철강 관련주, 강간, 본행제 관련주들이 동반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고점 라인을 좀 돌파해 주는지를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주 관련해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자재단과 조선주도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대응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해운업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HMM과 SK해운 인수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운업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에 대한 이 재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모멘텀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불발이 됐죠. 아쉽게 좀 불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배경인데요. 아무래도 지수 상승 여파와 조선주가 상승함으로써 해운주 역시 동반 상승세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 역시 조선주들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다란 악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에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오늘 좀 상승세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지금 풀무원도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냉동김밥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캐데스, 캐데헌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이쪽으로의 음식료 관련해서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좀 단기성의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쪽으로의 모멘텀들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추세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식료도 그렇고 냉동김밥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요즘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죠. 음식료에 이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여부와 그리고 이제 코리아 글로우업이라고 해서 SNS에서 좀 화제죠. 한국만 다녀오면은 굉장히 좀 예뻐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K뷰티가 수출액이 무려 40조까지 거의 수출액의 절반을 좀 차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음식료랑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관광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오면은 또 예뻐진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료에 대해서도 계속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K-뷰티까지 보시면서 주가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 긍정적인 모멘텀 해석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들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올라옵니다. 1% 넘게 양시장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쪽에서도 들어오고 선물 쪽에서도 한 3천 계약 좀 넘게 일단 플러스권 찍혀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매수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하루 만에 다시 국내 시장에 노크를 했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부 조금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이하로 낮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계속해서 뭐 국내 시장을 유입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뭐 한번 주의 깊게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쿠글러죠. 이제 후임자가 지명이 되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9월 달 들어서도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들이 좀 더 강화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오늘 보니까는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또 수혜주였던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뭐 한 9%대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반바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또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섹터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정책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 뭐 오늘은 또 한번 이제 이 수급의 선순환 차원에서 2차 전지 업종들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조금 더 소외를 받았던 업종들도 한번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서 지켜보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이 다시 노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양시장 모두 1% 넘게 지금 1.8% 정도 상승불 켜져 있고요. 코스피는 3,200선 넘어서면서 3,205선에서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800선을 돌아서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98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주목할 만한 테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가대표 AI 해가지고 기업들 선정이 좀 있었죠. 10개 기업을 서면평가해서 압축된 상태에서 어제는 5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카카오가 떨어지고 네이버가 붙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아갔죠. 오늘도 뭐 흐름 이어가고 있긴 하네요. 알테오젠도 한 2.6%, 지금 리가캠도 한 2.8% 정도 상승하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에서도 오늘 LG 엔솔, 삼성, SDI 관련주들 해서 오름 세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소비주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블랙핑크에 대한 인기, 거기다가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국 차트 1위 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중국 쪽이랑 좀 연관을 지어본다면 이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쪽부터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한 5개 기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지금 어제 네이버가 먼저 합격을 하고 카카오는 좀 떨어진 상태라서 네이버 먼저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한 23만 원 요 선에서 오늘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요 가격대가 저항대였던 것 같거든요. 한번 돌파한 후에 다시 내려왔다가 요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는 건 그만큼 강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카카오하고 원체 비교가 되게 좋은 실적을 네네. 보유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버금가는 또 역대 최대 실적이 또 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정우 AI 정책 수석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네. 원래 이제 AI 선발전에서 가장 유리한 선두에 있었죠. 고지를 맞아요.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선발전을 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견된 결과였다 그렇게 저는 그래요?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선발을 했다는 하나의 포인트는 이 LM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네네. 아니다 그것이 중점이기는 합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이제 협업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도 외부에 이제 아웃소싱으로서 이제 커가는 AI 모델을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기업이 탈락된다는 점도 그런 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가 한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어제 상승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반등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강점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을 좀 빨리 점유할 수 있다는 거, 이 가맹점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사실 네이버 안에서 뭐 구글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계열사가 다 포함이 됐다는 점, 투자에 대한 강점도 사실 네이버가 굉장히 강하다. 맞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27년 이제 멀티플이 한 4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같은 모델로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밸류라는 측면으로는 네이버가 좀 투자하기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떨어졌던 카카오도 잠깐 좀 볼까요? 근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TP 상향을 조정을 시킨 바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2030년까지 AI 에이전트가 뭐 매출 1조 원 달성할 거고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일 잘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모 회사가 가져갈 거다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는 내용이긴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끌고 갈 수 있을지 지금 일단 AI 선택지 안에서 카카오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카카오를 더 좋아하는데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이전 AI와 관련된 플랫폼은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이 주가 수익 비율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얼마만큼의 성장 스토리가 갖고 있느냐. 그쵸. 그게 네. 이제 되게 중요한데 카카오는 하반기에 발견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픈 AI하고 에이전트 AI와 맞아요. 시너지를 일으켜서 시장에서 생성형 AI가 우리 이제 대중들에게 네.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이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체류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카오가 뭐 어제 오늘 뭐 5만 원대
초반 중반 쪽에서 이제 주가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뭐 수급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일단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기관들도 그렇고요. 네. 최근에 오랜만에 또 대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나름. 또 이 수급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이 좀 외국인들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매수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바이앤홀드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AI 국가대표 선발전이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네. 일부 이제 간접적인 또 지원이라든가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AI 국가대표 선발된 기업들은 1,500억 규모의 이제 GPU 그래픽 장치를 이제 제공을 받고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은 카카오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는 또 오픈 AI를 한번 또 믿어보신다면 워낙에 챗GPT 수요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은 하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탑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카카오한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챗 GPT 주간 이용자 수가 지금 7억 명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게 기사가 좀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카카오랑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5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는 가격 메리트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큰 틀에서 보면요. 서바이벌 같은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떨어지고 월 말에 한 몇 개 팀 남고 결과적으로 2개 팀은 27년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래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뉴스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반응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가장 핵심은 이게 수익화로 얼마만큼 직결이 되느냐인데 그것이 직결이 되려면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어찌 보면은 그냥 투자 심리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제 숫자로 만약에 보여지는 건데 2분기 당장 실적 발표가 카카오가 안 좋더라도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향후에 이제 소버린 AI의 구축에 대해서는 좀 배제될 수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AI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나? 저는 그것은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카카오가 선택을 추후에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일 가능성들도 저는 존재하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격 전략으로 카카오가 굉장히 매력적인 5만 원대 가격 그리고 증권사들 TP 같은 경우 지금 뭐 하향 조정될 수도 있지만은 워낙에 TP가 한 7만 8천 원대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을 많이 탑재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면을 많이 이제 기업의 가치로 부각시킬 수 있다. 밸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I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5개 팀이 결정이 됐고 컨소시엄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테마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소비주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이전에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K-팝 데몬헌터스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열풍이라고는 해서 이미 오른 쪽도 있고 아직 뭐 덜 오른 쪽도 있기는 하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회가 열려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직 저처럼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안 봤다고 해서 신세대신데 저는 더 2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저도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김밥에 대한 음식, 맞아요. K푸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글로벌리하게 더 인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음원 뭐 골든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음원들이 다 한국 음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배경 음악으로 네.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저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제 이 미용 관광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흘러가서 네네네. 결국엔 미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이번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환급에서 조금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맞아요. 배제가 되면서 뭐 미용 관광에 대한 축소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은 주가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뭐 풀무원이라든가 이제 음식료 업종들 그리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 네. 미국 시장에 이제 현지화 전략을 잘 짜고 있는가 그런 것들 모든 요소들이 다 같이 K-팝의
연관성 있는 그리고 아까 이제 데몬헌터스의 연관성 있는 그런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또 미중 간의 관계 개선까지 또 나오는 상황 그리고 대북 관련 이제 우리가 대북 경업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도 모두가 이런 그 중국과 뭐 대북 그리고 이런 화해 관련된 모드가 좀 조성이 되면서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기업들보다는 글로벌리 통하는 기업들 그리고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같은 경우도 수출조 비중이 많이 좀 커지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 여력이 좋았다라는 점. 네. 뭐 풀무원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진출하고 올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고 해외 매출 비중 높은 종목들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단 저는 불닭볶음면의 신화는 이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그래요?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을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닭볶음면의 신화라는 게 사실 음식료 업종에서 제가 풀무원이나 우양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근데 그런 제2의 삼양식품. 그렇죠. 제2의 삼양식품에 대한 계보를 김밥은 사실 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허들 장벽이 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반등을 줄 수 있을지언정 네. 이 경쟁사들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주가 추가 부양 가능하겠지만 제2의 삼양식품은 사실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풀무원이랑 그 우양 다시 좀 움직임 나타날 때 제2의 삼양식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글로벌 텍스프리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 종목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관광객 2천만 청신호가 켜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성형이나 피부 미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 환급이 종료가 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죠.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만회는 지금 시키지 못한 자리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미용 기기까지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1차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는 실적에 큰 영향을 보일 수도 있겠죠. 있죠. 예, 언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성장 동력으로 많이 이 주가가 좀 부양시켰던 부분이 사라졌다는 점은 주가가 당분간 음봉의 이 장대 음봉을 맞은 이후에 반등을 쉽게 나올리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네. 있고 뭐 실적이 조금은 뭐 예상치보다 부합이 되더라도 그것보다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됐다는 점은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제외하고 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그중에서 이제 미용기기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은 네. 이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일부는 좀 심하거든요. 이제 지지난주 제가 지난주 안 나왔으니까 뭐 휴메딕스 얘기도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청담 글로벌 얘기도 많이 네네, 해드렸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뭐 환급이 이제 많이 줄어들지언정 중국의 관광객이나 일부 이제 해외 관광객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한다? 네, 그냥 이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국내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제 이뻐질 수 있다는 자기만의 이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또 눈높이가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용기기는 사실 이러한 악재는 뭐 그 당일날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단 뭐 성장폭으로 본다면 제가 그때도 침투율 얘기를 했잖아요. 화장품보다는 이제 이 미용기기나 뷰티 쪽으로 핵심적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건 네네. 화장품은 계속해서 포화된 시장이고 지금은 개척의 시장에서 미용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도 제일 베스트는 저는 청담 글로벌의 이 멀티플이 너무 싸다라는 점을 계속 부각을 시켰고 그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비주가 조금 하락했지만 네. 가격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되면은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킨 부스터를 비롯해서 미용기 관련돼서 지금은 CDL이라고 하는 화장품 신규 화장품도 이제 런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뭐 채널 중국의 채널을 가장 쉽게 보유할 수 있는 이 제중 3세가 대표로 있다는 점도 이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에서 가장 대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 글로벌 바이오 비주를 탑픽으로 보고 2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휴메딕스에 대한 실적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셔서 우리 미용기계 섹터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격이었던 파마리서치나 APR은 상징적인 요소로 보되 그 틈새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로 한번 포지션도 계속 짜보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 환급 종료 이슈가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새로운 관점이긴 하네요. 비용이 올라가도 원래 하려고 했던 시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그 금리 인하 수혜 덕분인지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시총이 작은 쪽 위주긴 한데 LFP 배터리나 뭐 나트륨 이온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상위 테마들의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FP 배터리가 대세긴 한데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보통 NCM 위주로 좀 배터리가 나가고 있어서 LFP 배터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선별해서 봐야 되는 시점인 걸까요? 이제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LNF가 LFP 대량 양산에 이제 돌입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고 네.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LFP 같은 경우는 이제 ESS 저장 장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점, 맞아요. 가격이 이제 저렴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의 확산 속도를 저희가 포커싱을 맞춘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넓은 의미로서 자율주행이 전파가 되면 당연히 LFP보다는 저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많은 효율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네. 장기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자율주행은 센서라든가 일부 이제 효율이 높지 않으면은 구동에 대한 이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 있는 국내의 이 배터리 셀사들이 사실 시간이 갈수록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엔캠에 있어서 지금 첨단 세액공제 170억 수령한다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네.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된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가 안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실적 발표가 됐네요, 그죠? 네. 됐는데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원래 예상치가 170억 나왔는데 49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4% 지금 급등세 네네.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에코프로 BM은 1분기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2분기에 대한 힌트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뭐 리튬 가격이 계속 3개월 평균으로 최고치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다 이 마진율이 없었기 때문에 도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저는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2차 전지 중심으로 본다면 소재 중심, 소재는 워낙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셀 대비해서. 그쵸.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자. 에코프로 BM 지금 그러네요. 반등폭이 크지만 굉장히 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워낙 많이 좀 소재 쪽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상태고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 회사도 그렇고 지금 관련주로서 LG 엔솔도 급등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짧게요. LG 엔솔이랑 LG 화학에 대해서 JP모건 쪽에서는 TP를 동반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ESS고 그중에서도 LG화학이 사실 최선호주였거든요. 그러면 LG화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제 양극재하고 본연의 그 그쵸. 업황이었던 정유화학 쪽인데 뭐 본연의 업황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경기가 조금씩 부양이 되면은 당연히 마진율이 회복이 될 거고 근데 이게 네. 성장 동력은 사실 아니고 그쵸. 양극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일부 종목들이 다 이제 엔제 엔솔도 그렇고 실적에서 비트를 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소재 쪽으로서 부각을 한다면은 네.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점인데 오. 근데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원래 이제 이 레거시적인 부분, 석유화학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유가가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아직은. 필충분 조건이 사실은 그렇죠. 없잖아요. 워낙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네.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보다는 또 선호주로 말씀드리는 LG엔솔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LG화학은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선이 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고요. 2차 전지가 오늘 굉장히 크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덕분에 코스닥도 800선까지 회복선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KAI 살아남아 세계 한방이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어제 국가대표 AI를 뽑는 대규모 경쟁 속에서 5개 팀이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좀 장기 프로젝트라서 어떤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총 15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평가와 발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이 글로벌 최신 AI 모델과 또 이렇게 견줄 만한 성능의 목표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목표 성능은 글로벌 모델 대비해서 95% 이상입니다. 선발된 5개의 팀은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그리고 SK텔레콤과 NCAI, 마지막으로 LGAI 연구원으로 이들은 KAI 기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고성능 GPU, 데이터와 인력 채용 등 AI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만 2천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2027년까지는 매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기업 간 경쟁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AI 모델을 국가 핵심 전력 자산으로 지정해 이 국가 AI 생태계 전반에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세계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AI 역량을 구축하려 한다는 전략적 사업인데요. 평가 방식은 미국 DARPA 그랜드 챌린지를 참고를 해서 이 반기별 공개 평가로 팀을 또 한 팀씩 이렇게 탈락시키는 구조로 진행되고 합니다. 네, 맞아요. 2027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두 팀이 선발이 되게 될 거라서 한 2년 정도 긴 텀을 갖고 좀 보셔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버린 AI, 그러니까 한국판 챗 GPT 같은 형태를 좀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팀마다 밑에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과 팀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합격했던 팀들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한 반면 불합격했던 팀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팀별로 주목하는 부분이 아마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을 좀 살펴볼까요? 네, 각 팀마다 이렇게 강점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드러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대중 소비자를 겨냥해 국민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범용 AI 에이전트와 함께 제조, 자동차, 로봇과 게임 등 산업별 특화 B2B AI 서비스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NCAI는 제조와 유통, 또 로봇과 콘텐츠 등 이런 공공산업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또 LG AI 연구원의 경우에는 자사의 엑사원 4.0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성능의 K-엑사원 개발에 보다 힘쓰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선발된 기업으로 또 법률, 제조, 의료와 금융 등 이렇게 특정 산업에 특화된 B2B AI 서비스 확장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한국 AI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고 또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 자본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AI 모델 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또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이 앞으로 필수적이다. 이런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좀 받게 됩니다. 뭐 GPU나 데이터 센터 인재 영입 등등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넘버원 정책으로 지금 AI 쪽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한국 AI 산업의 자립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렇게 독자적인 AI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국가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 그리고 혁신 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다양한 산업 현장 적용이 확대되면서 제조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또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사실 이 AI 생태계 활성화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버린 AI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팀 중에서 LG AI 연구원 중에서 지금 LG CNS가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신영 쪽에서 나온 증권가 리포트 보면 목표가가 지금 9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한 6만 8천 원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룸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프로젝트다라는 부분,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댓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CMA, 실험적 기술보다 검증된 조선사를 이란 댓글이고요. 이제 프랑스 해운사 CMA 관련된 이야기인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땐 한 3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를 두고서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사실 이번 건은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이 건조 단가가 척당 약 2억 5천만 달러, 총액으로는 4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에서는 국내 3사, HD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CSSC, 그리고亨利중공업, 양쯔 장조선 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중 연료 선박 건조 기술과 또 납기 신뢰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선박 발주 있어서도 항상 중국 쪽에서 가장 크게 내미는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긴 하죠. 초저가를 앞세우고 있고 한국은 기술력을 강점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제시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사들은 2만 TEU급 이상의 컨선의 경우에는 또 최소 2억 5천만 달러는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2억 3천만 달러 수준, 또 일부 조선소의 경우에는 2억 700만 달러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거의 시장가를 무너뜨리는 수준의 초저가 전략인 셈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10월부터 또 중국산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선박은 톤당 18달러, 또 국적 선박은 톤당 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노선을 주요 항로로 두고 있는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중국 조선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기술력과 신뢰도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수주를 따내게 될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함께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 좋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덕분에 특히나 더 높은 상승세 기록하면서 흘러갑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